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냐고 누가 묻는다면 주저없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친구를 끝까지 믿은 그 순간이고, 두 번째는 그가 소개해준 여자를 의심조차 하지 않고 제 아내로 맞아들였던 선택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민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의 동기였고 10년 넘게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중마고우라 하기엔 늦게 만난 인연이었지만 그만큼이나 가까웠습니다. 술자리에서도 시험 기간에도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는 함께 붙어 다녔습니다. 허세가 좀 있고 말이 많아 가끔은 사람들에게 질린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적어도 제게 그는 가장 믿을 만한 친구였습니다. 자신이 친구를 끔찍이 아끼고 결코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난 건 그 민재의 소개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던 자리에서 민재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야, 넌 진짜 괜찮은 여자 만나야 한다. 내가 요즘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소개시켜 줄까?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려 웃어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원래 어떤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쉽게 말을 뱉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이상한 사람을 두지 않는 성격이었고 본인 스스로도 인간관계를 매우 따지며 유지하던 사람이기에 저는 괜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얘가 굳이 저런 말을 한다면 뭔가 확실히 괜찮은 사람이겠지. 제 마음속에는 이미 그 말을 믿어버린 단순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재가 약속을 잡아 저를 어느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그 자리에 은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수수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화장은 거의 없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시선을 마주치면 약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이거나 돌리곤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화려하고 눈길을 확 잡아끄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날 처음 느낀 인상은 조용하면서도 안정적인 사람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격의 사람과는 쉽게 어울릴 수 없다고 늘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사소한 대화 속에서 편안함을 감지했습니다. 사실 첫 만남에서부터 큰 호감이 있던 건 아닙니다. 다만 민재가 옆에서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고 제가 말을 놓지 않으면 어색할 것 같은 묘한 압박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틈날 때마다 제가 은정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의도적으로 주선했습니다. 술자리를 핑계 삼아 동아리 친구들 모임을 빙자해서 혹은 그냥 뜬금없이 둘이 따로 만나봐라며 떠밀듯이 장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여겼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게 그의 유도였던 겁니다. 만남이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그녀의 조용함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은정은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화든 경청하는 태도,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직업은 문화센터 강사라고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진지했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혼자 산다 했습니다. 제 눈에는 안정적이고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갈수록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연애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차 있었고 결혼을 미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6개월쯤 지난 시점에 저는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이라면 그녀가 조금은 망설일 거라 생각했지만 은정은 오히려 단호하게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민재에게도 저는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술자리를 함께하며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다.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났고 인생에서 드디어 안정을 찾게 됐다. 그는 특유의 능청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내가 내 결혼까지 챙겨줬다. 앞으로도 내가 지켜볼 거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으며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평소처럼 친구끼리 주고받는 너스레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훗날 나를 얼마나 소름 돋게 만들 줄은. 결혼 생활은 초반에는 무척 평탄했습니다. 은정은 깔끔하게 집안을 돌보고 저를 배려하며 함께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큰 싸움은 없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만큼 말이 부족해 가끔 답답하기도 했지만 제가 바라는 결혼 생활의 안정과 평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드디어 안착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1년쯤 지나면서부터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은정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마다 고개를 잔뜩 숙여 화면을 가리거나 손바닥으로 화면을 덮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행동이 없었기에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사적인 메시지겠지. 누구에게든 개인적인 대화는 있을 수 있지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은정이 민재와 너무 자주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민재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술자리를 좋아하긴 했지만 일상적 연락은 최소한으로 하던 사람인데 아내와는 대화가 잦았습니다.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슬쩍 물었습니다. 요즘 민재랑 자주 카톡하는 것 같네. 은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이런저런 조언을 해줘서요. 저는 그 대답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다고 하는 게 맞겠지요. 그는 제 친구였고 아내였으며 저는 두 사람 모두를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안의 불안한 기운을 억누르며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은정의 태도는 더 멀어졌습니다. 함께 있어도 시선은 휴대전화를 향해 있었고 제 눈을 피하려는 행동이 잦아졌습니다. 감정의 실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늘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은정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연락 못했어요. 말은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의 옷에서 전에 맡아본 적 없는 향기를 느꼈습니다. 평소 뿌리지 않던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였습니다. 화장은 지운 듯 희미했지만 립스틱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색했고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눕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새벽까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불길한 그림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내와 제 친구가 나란히 웃는 그림자, 제가 보지 못한 시간 속에서 맺어진 그들의 관계들. 그 순간 제 안에서 직감이 분명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 모든 게 끝까지 밝혀져야 한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내의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외출 여부, 휴대전화를 붙드는 시간까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에 의한 믿음을 멈추고 사실과 행동을 관찰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의 불안은 증거를 찾으려는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민재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너 요즘 은정이랑도 자주 연락하는 거냐? 민재는 순간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그냥 가끔 연락하는 정도지.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며 바로 알았습니다. 오래 함께한 친구였기에
눈빛 한 줄기만으로도 거짓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놓고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확신을 굳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엔 제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균열은 더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친구 사이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흐른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의심인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휴대전화를 붙잡은 아내의 옆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괜히 의심하기는. 내가 예민해서 그렇지. 민재는 오래된 친구고 은정은 내 아내다. 그 둘 사이엔 아무 일도 없다. 그러나 그 말은 더 이상 저 자신조차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묘하게도 결국 제게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그건 너무도 사소한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주말 집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박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쓰던 물건들이고 한동안 잊고 지냈던 기념품들이었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었고 안에는 낡은 사진, 강의 노트, 그리고 전자기기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제 눈에 들어온 것은 USB 하나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과거 민재가 저에게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대학 시절 우리가 함께 찍었던 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학창 시절 추억을 다시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저는 별 생각 없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처음에 나타난 것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여행, 모임, 연습실 같은 이름의 폴더들이 있었고 안에는 동아리 행사, 겨울 산행 같은 영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몇 개를 확인하다 저는 아주 특이한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수정본이었습니다. 다른 폴더들보다 글씨가 작은 듯 묘하게 숨겨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마우스를 움직여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단 하나의 영상 파일만이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알 수 없는 날짜와 숫자 조합이었고 기록된 날짜는 7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무렵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지만 그 파일 속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을 거라는 강한 예감이 몰려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은 떨렸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어두운 실내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익숙한 가구와 벽, 좁은 공간에 흩어진 음료 수병들, 분명 대학 시절 저와 친구들이 드나들던 동아리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화면 속에 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상 속에 보이는 건 바로 제 친구 민재, 그리고 제 아내 은정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꺼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은 채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정은 제가 알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아내는 그곳에서 민재와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밝았고 웃음소리는 제가 지금껏 들어본 그녀의 웃음보다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은정은 가짜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민재 또한 화면 속에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능청스럽게 그녀를 챙기고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며 장난스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분명 연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 했습니다. 왜 은정이 민재와 그렇게 자주 연락을 했는지, 왜 저와 있을 때 시선을 피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설명되었습니다. 처음엔 혹시 날짜가 조작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민재의 옷깃에는 그 당시 동아리 명찰이 달려 있었고 배경은 분명 동아리방 풍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졸라오듯 아프고 머릿속이 하얗게 가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볼수록 더 깊은 배신감만이 제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 평생의 친구와 인생을 함께하자 다짐했던 아내. 그들이 제가 오기 훨씬 전부터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저와 결혼했다는 끔찍한 진실. 숨이 막혔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있던 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려 키보드조차 제대로 누를 수 없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앉아있던 저는 어느 순간 스스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소개해줬던 거지? 둘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왜? 그 질문은 스스로 답을 할 수 없는 두려움이 되어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민재의 SNS와 은정의 옛 계정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심지어 민재가 한때 운영하던 블로그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블로그에 오래된 게시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 민재가 올린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장소는 강릉 바닷가였습니다. 해안도로 사진이었는데 창문 반사에 희미하게 잡힌 여성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은정이었습니다. 제 사랑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온 것이 그 친구였고 그 여자가 그 친구의 옛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뼛속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끝내 아내의 휴대전화를 열어보았습니다. 평소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던 습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건 제가 원하지 않던 현실이었습니다. 민재와 은정의 대화방. 내용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뚜렷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땐 우리가 참 철없었지. 넌 아직도 내가 준 반지 끼고 다니냐? 내가 했던 말 난 아직도 그대로야. 분명 연인의 관계에서나 건넬 법한 대화였습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는 듯 보였지만 대화의 온기는 여전히 현재형이었습니다. 단순한 친구끼리 오갈 수 있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분노가 뇌리를 지배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던 걸까? 나를 바보로 만들고 내 결혼 자체를 기만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더 이상 제 안의 화산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민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민재는 예의 그 익숙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급해?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내 USB에서 본 영상과 은정과의 대화 기록을 그의 눈앞에 던지듯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 반응만으로 이미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그는 한참 입을 떼지 못하다가 마지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이야. 그땐 진짜 우리가 근데 너한테 소개해줬을 땐 이미 끝난 거였고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는 더 이상 그 어떤 사과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그러면 왜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반지를 끼고 그따위 말을 주고받아? 끝났다고? 내 눈에는 지금도 이어져 있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내 앞에 모든 것을 꺼내놓았습니다. 처음에 은정은 부인했습니다. 그건 예전 영상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민재랑은 이미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증거를 하나하나 꺼내놓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사귀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혼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미안해요.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미안해요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들켜버린 사람의 당황이 묻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책감도 후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기만이었다. 신뢰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이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찔러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은정과 민재 두 사람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린 이 기만의 결혼을 법적으로 끝내겠다고. 민재와 은정의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진 관계.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배신감 속에서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법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설명하면서도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낯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가 제 아내를 소개해 줬는데 사실 그 둘은 이미 결혼 전에 교제한 사이였고 결혼 이후에도 은밀히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증거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떨림 속에는 분노가 억눌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변호사가 곤란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USB에 담긴 7년 전 영상, 민재 블로그 캡처본, 은정의 메시지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카페에서 민재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정리하던 그는 이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남편분, 이건 기망 결혼으로 다툴 수 있고 민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간남 소송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는 게 결정적이에요. 영상, 사진, 녹취록 이 정도라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웅크려 있던 절망이 조금은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구나. 모든 게 사실이구나. 내 직감이 옳았구나. 제 삶을 짓눌러 오던 혼란 속에서 오랜만에 뚜렷한 확신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즉시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이혼 소송으로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재에 대해서는 상간남 소송장을 제출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쌓아왔던 긴 시간을 배신한 그에게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은정의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불쑥 들어온 전화에서 장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만남의 자리는 한적한 찻집이었습니다. 장모님은 흰 얼굴로 눈가가 붉어진 채 저를 마주했습니다. 우리 은정이가 철이 없다 해도 마음만은 진심이었을 거야. 오래 전 민재를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끝난 사이라고 했어. 그래도 내가 더 좋다고 말하던 아이였다. 그 마음만큼은 믿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모님 마음이 진심이었으면 결혼 후 연락을 끊었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반지를 끼고 있고 그때 그 말 아직 기억해? 그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게 어떻게 끝난 건가요? 전 지금까지 기만당했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의 눈빛은 흔들리더니 결국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 뒤로 은정의 가족은 저와 일절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를 굳이 드러내기보단 조용히 묻고 넘어가고 싶었던 듯 했습니다. 민재는 소송장을 받은 뒤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참 동안 통화 버튼을 누를지 고민했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황과 억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친구인데 이렇게까지 가야 하냐?
그건 다 과거 얘기잖아.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 않냐. 증거라고 해봐야 옛날 얘기뿐이잖아.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법정에서 직접 말해라. 그 뒤로 민재에게서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버거웠습니다. 회사 일에는 도무지 집중할 수 없었고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결국 저는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너지는 듯 했고 대인 기피가 찾아왔습니다.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뜻밖의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켰을 때 낯선 사람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혹시 민재라는 사람과 법적 문제로 다투고 있지 않으신가요? 발신인은 자신을 민재의 옛 여자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민재와 함께 찍은 과거 사진들과 메시지 일부를 증거처럼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한테 크게 상처받았어요. 그는 늘 여러 여자를 동시에 만났어요. 사랑받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병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의 의문이 전부 명확해졌습니다. 민재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도덕적 관계를 지키려 한 적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늘 여러 사람을 동시에 만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혔으며 저마저 파괴했던 겁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새로운 제보를 전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비도덕적인 관계를 이어온 패턴은 재판 내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증거로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의 동의를 얻어 진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나 혼자만 겪은 배신이 아니라 그가 반복적으로 가해자였음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제 사건은 점차 명백한 불법 행위로 굳어져 갔습니다. 문제는 재판의 과정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에 앉아 있으면 민재가 저를 바라보며 늘어놓는 거짓말이 제 귀를 뒤틀리게 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일 뿐이라든가 지금은 아무 일도 없다는 말. 눈앞의 증거를 보고도 녹취와 사진, 문자들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회피하는 말만 내뱉었습니다. 은정은 초반 몇 번 출석한 뒤엔 아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대로 거리를 두고 변호사를 앞세워 형식적으로만 대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단단히 견뎠습니다. 분노에 휘둘리면 오히려 제가 약자가 되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와 사실만으로 대응했습니다. 제가 법정에 나갈 때마다 스스로 되뇌던 말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미쳐 날뛸 사건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날 사건이다. 날이 흐르고 재판은 서서히 끝을 향해 갔습니다. 재판은 길고도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은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손에 땀을 쥐고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법원은 민재에게 3천만 원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고 은정에게는 이혼과 함께 5천만 원 위자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울릴 때 제 귀에는 웅웅거리는 울림만 남았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영상, 블로그 캡처, 녹취록, 문자와 사진들, 그리고 민재의 전 여자친구가 내어준 진술까지. 그 모든 것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찍힌 숫자만 본다고 해서 마음속의 허망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그 순간 누군가라면 환하게 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를 얻었다, 법이 인정해줬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심정은 달랐습니다. 법이 판결한 위자료 몇 천만 원 따위로는 제 안에 깊게 파인 배신의 상처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따내고자 했던 결과를 손에 쥐고도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정에서 나오며 제 발걸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재는 이 소문으로 회사에서 곤경에 처했습니다. 사내에는 이미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구네 부부가 이혼했는데 아내가 민재랑 몰래 호텔 다녔대. 같이 모임도 했었다던데 진짜 인간 쓰레기 아니냐. 자기 이미지에 누구보다 집착하던 사람이었기에 결국 민재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다른 경로로 전해 들었습니다. 인맥이 좁은 사회라 금세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자기를 포장해온 민재는 결국 자기가 쌓아온 가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 민재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SNS 계정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연락처를 바꾼 것 같았고 사람들 앞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인맥을 끊었고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만든 감옥 속에서 도망치듯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업계 주변으로 퍼진 소문은 그를 언제든 다시 불러냈습니다. 은정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 판결이 내려진 후 그녀와의 고리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은정의 근황이 제 귀에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답니다. 동네 주민들은 이미 그녀가 누구인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역 사회는 좁았습니다. 저 사람 그 유명한 사건의 여자 맞다더라. 그런 말들은 결국 은정을 사회에서 고립시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칼날이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흘러나갔습니다. 은정은 결국 그 일을 그만두고 또 다른 곳으로 일터를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가든 낙인은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곳저곳 전전하며 누구에게도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결혼 후 함께 살았던 집은 너무 많은 기억을 안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함께 웃으며 들어오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고 침대에 누우면 그 곁을 차지하던 그림자가 아른거렸습니다. 모든 게 날카로운 조각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사 당일 빈집에 서서 한 바퀴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려 있었던 사진의 흔적, 한때 함께 골랐던 가전제품들, 구석에 남은 자잘한 흔적들. 하나하나가 흉터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집을 떠나는 일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복직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동료들은 우회적으로 배려해 주었고 저는 바쁜 업무에 스스로를 몰아넣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머릿속을 지배하는 분노와 배신의 기억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다시금 제 삶을 흔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처음 연락을 해왔던 민재의 옛 여자친구가 다시 저를 찾은 겁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제보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그때 도와드리고 나서 계속 걱정돼서 연락드렸어요. 저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공감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는 오랜만에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관계를 원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저처럼 같은 상처를 겪었던 사람과 눈빛을 마주하고 서로의 고통에 귀 기울일 수 있었다는 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나도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어 하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구나. 그건 절망 속에서 얻은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내 심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굳은 치욕과 분노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친구가 칼을 꽂았고 내 아내는 날 속였습니다. 그 사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다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 위에 새로운 길을 놓을 수 있었고 저는 그 길 위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이 내려준 판결은 민재와 은정을 법적으로 심판했지만 제 인생의 진짜 의미 있는 심판은 결국 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살아가느냐.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야 한다. 내가 무너져버리면 정말로 그들의 승리다. 그 결심으로 저는 무너진 마음을 세워나갔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았고 운동을 하며 몸을 다시 채웠습니다. 책을 읽으며 사고를 다독였고 새로운 취미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저 자신을 조금씩 되돌리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제 삶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기만 위에 세워진다면 결국 흉기로 변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만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이 아닌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기를. 나처럼 무너지는 사람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게 지금 내 고통의 작은 의미일 것이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의 표면은 조금씩 옅어져 갔지만 그 깊은 바닥에 박힌 배신의 기억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떠오릅니다. 결혼 반지를 내밀며 환하게 웃던 은정의 얼굴, 등산 가던 길에 내 팔짱을 끼고 웃던 민재의 모습. 그 순간순간은 이제 진실을 알고 난 지금 저를 조롱하듯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너져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담을 받으며 마음을 추슬렀고 운동을 하며 조금씩 몸을 돌아봤습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접하며 무너진 심리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를 탓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속인 게 아니다. 기만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랑했기에 속았던 것이다. 잘못은 그들에게 있고 나는 피해자일 뿐이다. 그 말들을 저 스스로에게 수백 번 되뇌며 마침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을 통해 민재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그는 재판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이력서를 넣는 곳마다 번번이 탈락했다고 했습니다. 이유인즉 업계에 이미 소문이 돌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던 회사에서조차 소송에 연루됐다. 불륜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공식 보고 형태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업계 블랙리스트처럼 낙인 찍혀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가족과의 관계도 끊겼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그의 부모님이 제게 편지를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모로서 너무 비참합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보며 오히려 더 분노했습니다. 비참한 건 당신들이 아니라 나입니다. 저는 믿었던 친구와 아내로부터 동시에 칼을 맞았고 삶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은정의 소식도 들렸습니다. 몇 차례 직장을 옮기며 버텼지만 결국 사람들의 시선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저 사람 그 사건의 여자 아니냐? 하는 수군거림에 견디지 못하고 또 일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결국 고향 근처 소도시로 이사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인터넷 카페 글 속에 XX마트에서 일하던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다. 아마 그 불륜 사건 주인공 아니냐는 글귀가 돌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듯 숨어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그들의 몰락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전처럼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가 받아야 할 정의가 돌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로 제 가슴속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돌아온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처 입은 이에게 언젠가는 복수가 주어진다.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법률 전문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불륜과 관련된 사건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륜은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방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법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내가 겪은 건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었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범죄 같은 것이었지. 그러니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게 당연한 거야. 저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경고가 될 수 있길, 그래서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길. 지금의 저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무턱대고 믿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상대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었던 이 불륜과 기만의 이야기는 결국 제 인생을 부숴버렸지만 동시에 다시 제 스스로를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무너져 버리지 않는 한 결국 최종 승리는 저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면 꼭 기억하시라고. 처음 느낀 이상함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직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거짓은 언젠가는 반드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때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눈을 뜰 준비만 되어 있다면 결국 지옥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지옥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됐지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순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출장을 마치고 집에 들어섰을 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낯선 남자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아내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모습을 본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가 있었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더 기가 막힌 건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아내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그 치밀하고 태연한 태도 속엔 오히려 진실을 숨기기 위한 조급함이 숨어 있었고 나는 그 미세한 흔들림조차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나는 그 착각의 껍질을 깨부수기로 결심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모든 것을 차분히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오늘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이었다. 이제 더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강도윤, 40대 중반의 중견 IT 기업 대표는 출장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늦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햇살이 가장 따뜻하게 쏟아지는 오후 3시 반. 판교의 신축 오피스텔 거실엔 커다란 창으로 햇빛이 가득 들이치고 있었다. 도윤은 짐만 잠시 내려놓고 곧바로 회사 회의에 복귀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의 발걸음은 멈춰 섰다. 짐보다 더 무거운 것이 눈앞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문 앞에선 정한그의 아내가 누군가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 들어선 건 낯선 젊은 남자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고 명확하게 울렸다. 마치 경고음처럼. 하은은 도윤을 보자 두 눈이 크게 떠졌고 순간 얼굴에 번지는 당황스러움을 숨기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물었다. 여긴 웬일이에요? 말투는 무심한 척했지만 그 말끝에는 확실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도윤은 그 얇은 감정의 떨림조차 놓치지 않았다. 하은은 본능적으로 남자를 자신의 뒤로 숨기듯 서 있었고 그 작고 은밀한 몸짓마저 도윤의 눈에는 또렷하게 들어왔다. 그 젊은 남자는 놀라거나 숨으려는 기색조차 없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잠시 불편함이 번져 나왔다. 문이 다시 한번 찰칵 소리를 내며 닫히고 정적이 흘렀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정하은, 올해 44.
여전히 세련되고 또렷한 인상을 가진 여자. 늘 그렇듯 딱 떨어지는 맞춤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달랐다. 익숙한 모습 속에 묘한 불균형이 서려 있었고 그녀의 전신을 감싸는 미세한 긴장감이 낯설게 느껴졌다. 여긴 내 집이야. 도윤이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하은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다. 그건 알죠. 하지만 이 시간에 왜 집에 있어요? 지금 오후 3시 반인데.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쿡 하고 찔렸다. 그녀의 말은 의문이 아닌 불편함의 표현이었다. 반가움도 걱정도 없었다. 지난 몇 주간 그녀와의 거리감이 서서히 커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확신이 날카롭게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뭔가가 명백히 잘못되고 있었다. 그 낯선 남자는 긴장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어색하게 몸을 옮기더니 이내 먼저 말을 꺼냈다. 강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재훈입니다. 몇 달째 정 팀장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예의를 차리는 듯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정했다. 도윤은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을 힐끔 바라볼 뿐 움직이지 않았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말끔하고 자신만만한 외양을 갖추었지만 그 자신감은 겉껍질에 불과했고 그 안에는 불편함과 초조함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침착해 보이려는 그 억지스러운 태도가 오히려 더 불편했다. 당신이 누군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도윤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뱉었다. 그리고 여기에 왜 있는지도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네요. 그 말에 하은의 표정이 단단히 굳더니 순간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완벽했던 얼굴에 균열이 처음으로 생긴 것이다. 도윤은 더 이상 무슨 설명도 듣고 싶지 않았다. 이미 모든 퍼즐은 맞춰졌고 진실은 이 순간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하은에게 돌리며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누가 당신 이름 함부로 부르면 뼈도 못 추린다고 했던 사람, 바로 당신이었지.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돌려 이재훈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근데 지금은 뭐야? 이 남자가 이 집 안에서 당신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부르는데 당신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하네. 그 말에 하은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다. 그리고 그제야 도윤은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읽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열었다가 이내 닫았고 정돈되지 않은 감정들이 눈빛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이재훈은 여전히 손을 반쯤 든 채 뻘쭘하게 서 있었고 마침내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강 대표님,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절한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은 가볍게 웃으며 끼어들었다. 그의 웃음은 날카롭고도 냉소적이었다. 아, 미안합니다. 조용히 대화 나누기에 적절한 시간이 아니라는 걸 제가 몰랐나 보네요. 공지를 못 받아서 실례했네요. 하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재훈을 흘끗 바라봤고 도윤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이 도윤에겐 묘하게 달콤하게 느껴졌다. 완벽함으로 무장한 그녀의 태도에 실금이 가고 철저히 계산된 여유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그는 차분히 음미하고 있었다. 분노는 이미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만 지금은 터뜨릴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오히려 그 불편함과 불안감이 점점 그녀를 잠식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시간이었다. 잠시 후 도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연스레 말했다. 차 한잔 하시죠. 우리 셋이 거실에서 이야기 좀 해요. 재훈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용기도 상황을 돌릴 여지도 없었다. 하은은 말없이 거실 쪽으로 향했고 도윤은 그녀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거실 구석에는 작은 차 테이블 겸 술장이 있었다. 도윤은 그 앞에 서서 천천히 병을 꺼냈다. 동작 하나하나가 의도적으로 느리고 침착했다. 그는 이 짧은 틈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자 했다.
이 대화는 단순한 질책이 아닌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는 서사의 시작이었다. 그는 재훈의 취향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진한 국산 위스키를 따라주었다. 재훈은 원래 가볍고 산뜻한 맥주를 선호했지만 도윤은 굳이 더 무거운 맛을 건넸다. 불편함을 조성하기 위한 조용한 전략이었다. 하은에겐 예전처럼 레드 와인을 따라주었지만 더 이상 그 손길엔 다정함도 이해도 담기지 않았다. 오늘의 도윤은 더 이상 참고 넘기는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고 이 결혼의 허상을 끝내기 위한 무대 위에 있었다. 하은에게는 언제나 그랬듯 레드 와인을 따라주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예전과 전혀 달랐다. 이젠 그녀가 기억하는 순응적이고 조용한 남편은 없었다. 오늘의 도윤은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계산된 냉정함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잔을 든 채 다가가며 유리잔끼리 부딪히는 소리를 일부러 크게 냈다. 마치 모든 게 시작되었다는 걸 선언하듯. 거실 소파에는 하은과 재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자세는 굳어 있었고 몸과 마음 모두가 긴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분명했다. 공간은 말 대신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불편함, 불안함, 그리고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으려는 고요한 긴장감이 방 안을 조용히 짓눌렀다. 도윤은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손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다. 입가에 맺힌 미소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감정이라기보다 선언처럼 느껴졌다. 새 출발을 위하여 그는 조용히 잔을 들어 올렸다. 강렬한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쓴맛을 천천히 음미하며 그는 마치 의식이라도 치르듯 말없이 잔을 비웠다. 재훈은 머뭇거리며 잔을 들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시선은 하은과 도윤 사이를 오가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어색함과 긴장이 얽혀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웠다. 짧은 침묵 끝에 도윤이 의미심장하게 입을 열었다. 그 복잡한 맥주 맛, 어때요? 재훈은 잔을 살짝 돌리며 애써 침착한 표정으로 답했다. 지금까지 마셔본 것 중에선 가장 깊은 맛이랄까요. 풍미도 진하고 감칠맛도 있고요. 그 대답에 도윤은 잔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거 편의점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맥주예요. 재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다. 장난이시죠?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순간 하은이 자리를 박차듯 일어서며 도윤을 향해 외쳤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분노보다는 당황함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였다. 우린 그냥 이야기하려고 온 거야.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흐트러지려는 찰나 도윤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그래, 얘기할 거 많지. 아주 많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 하나 없는 단단한 냉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신 꽤 큰 결정을 내렸더군. 그러니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겠지. 하은은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고 그 시선은 미세하게 도윤을 벗어나 재훈에게로 옮겨갔다. 그러나 재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말없이 불안하게 눈동자만 움직이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정적이 한동안 모든 것을 덮었다. 그 무게를 충분히 견디고 난 뒤 도윤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엔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내가 지금 놀랄 줄 알았나 봐. 결혼 15년 차에 아내가 직장 후배랑 바람났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는 피식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근데 말이지, 정아은, 하나도 안 놀랐어. 놀라는 연기조차 나오지 않더라. 당신이 몰래 연락하고 시간 쪼개서 만나는 거 그 모든 움직임을 나는 이미 몇 주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 말에 하은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입술은 굳게 닫혔고 손에 쥐고 있던 와인잔은 미세하게 흔들리며 그녀의 내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거짓과 숨김이 가득했던 방 안에
마침내 진실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도윤의 입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고 더는 피할 길이 없었다. 도윤은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두 가지야. 하나는 내가 느끼는 후회에 대한 이야기. 다른 하나는 이 일이 끝난 뒤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이야기지. 그는 여전히 하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소파에 등을 기댔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고 유리잔이 미묘하게 부딪히는 소리 하나만이 그 정적을 깼다. 그 찰칵 소리는 작지만 세 사람의 숨조차 막히게 만들 만큼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재우는 이미 눈에 띄게 작아져 있었다. 몸을 움츠린 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소파 등받이에 조용히 등을 기댔다. 그의 존재는 점점 작아졌고 방 안의 공기 속에서 점차 밀려나는 중이었다. 그 틈을 타 하은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지금 나한테서 뭘 원하는 거야, 도윤아?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자세를 바로 세우려 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자존심 하나만은 붙들고 버텨보겠다는 듯 눈을 피하지 않으려 했었다. 우린 그냥 대화하고 싶었어. 그 말에 도윤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대화. 그의 음성은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의 잔해가 조용히 들끓고 있었다. 지금 와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이제 와서 대화하자고. 하은은 끝내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끝은 잔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그 떨림은 가라앉을 줄 몰랐다. 그 어떤 핑계도 지금 이 정적을 덮을 수 없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녀는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듯 작게 중얼거렸다. 그냥 잠깐 실수였어. 그 말에 도윤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냉소 그 자체였다. 실수.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이제 그걸 판단착오라고 부르는 거야? 그의 말은 날카롭게 이어졌다. 몇 주 동안 남편 몰래 만나고 거짓말하고 모든 걸 숨기기 위해 머리 굴리고 그게 내 기준에선 그냥 잠깐의 실수야? 그 순간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재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으며 애써 침착한 채 하려는 의도가 명확했다. 강 대표님, 저희가 이런 의도로 만난 건 아닙니다. 처음엔 그저 잠깐의 일이었고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 단호히 그 말을 끊었다. 그 손짓 하나에는 말보다 더 강한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잠깐의 일? 도윤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차가워져 있었다. 그게 내가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서 내뱉을 수 있는 말이야? 남의 아내와 몰래 관계를 가지면서 그걸 그냥 가벼운 일탈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했어?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한순간에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하은은 그 자리에서 미세하게 몸을 움츠렸고 이 순간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지 뒤로서 실감하는 듯했다. 이제야 그녀는 알게 된 것이다. 눈앞에 있는 남자는 더 이상 예전의 순한 남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도 침묵하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준비를 끝마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인 남편이 아니었다. 과거의 따뜻하고 조용한 도윤은 사라졌고 지금 그녀가 마주하고 있는 이는 모든 상황을 계산하고 통제하며 냉정하게 감정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은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그 점이었다. 도윤은 하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치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마친 움직임처럼 침착하고 절제된 동선으로 그는 거실 한켠에 있는 술장 앞으로 향했다. 유리병을 기울이는 손끝에 망설임은 없었고 잔에 부어지는 위스키의 호각빛 액체가 잔 속에서 미묘하게 흔들릴 때 그 잔잔한 소리조차 날카롭게 귀를 때렸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정말 이걸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어? 표정 없는 얼굴에 분노 대신 서늘한 확신이 스며 있었다. 그건 감정을 넘어선 결단의 기색이었다. 넌 항상 똑똑한 여자였지. 그 점은 인정해. 하지만 이번만큼은 너 스스로 너무 과신했어.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날 바보로 만들고 모든 걸 내 머리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보지. 근데 넌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 하은은 입을 열려 했지만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변명은 끝내 입술을 넘지 못했고 그녀의 시선은 허공에 멈춰 섰다. 더는 부정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현실이었다. 그때 도윤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사진 말이야.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툭 떨어졌다. 그의 음성은 감정이 완전히 말라붙은 사람처럼 메마르고 또렷했다. 도윤은 천천히 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고 쓴 위스키를 목으로 넘긴 뒤 잠시 침묵했다. 며칠 전 공원에서 내가 재훈이랑 나눈 눈빛, 손잡음, 입맞춤 다 찍혔어. 내가 절대 안 들킬 거라 확신했던 그 순간들. 지금 내 휴대폰에 전부 저장돼 있어. 그는 마지막으로 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물었다. 그걸 내가 못 알아챌 거라 생각했어? 하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다. 얼굴은 눈앞에서 피가 빠져나가듯 창백했고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미세하게 떨렸다. 그 긴장감 속에서 재훈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어딘가 떨림이 섞여 있었다. 강 대표님, 제발 더 이상 이렇게 가지 않으셨으면. 정 팀장님 말이 맞아요. 우리도 이렇게까지는. 그러나 그 말은 도윤의 단호한 손짓에 가로막혔다. 그 손짓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는 훨씬 무서운 철저한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됐어. 그는 재훈을 향해 시선을 옮기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 내 자리는 없어, 이재훈 씨. 남의 집에 손님으로 들어와선 예의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 말끝이 채 닿기도 전에 도윤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았고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었다. 그냥 보내줄 거라 생각했나 본데. 아니야. 넌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하은은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두 눈으로 그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가슴은 쉴 틈 없이 요동쳤고 손끝까지 혈관이 뛸 듯 긴장이 몰려왔다. 상황은 이미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지점까지 치달았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만 실감하고 있었다. 도윤아,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어. 하은은 겨우 말을 꺼냈지만 그마저도 부서진 숨소리 위에 실려 있었다. 내 말 좀 들어줘. 도윤은 고개를 살짝 돌리며 짧은 쓴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에는 감정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무슨 말을 들으란 거야? 내가 우리 둘이 함께 쌓아올린 모든 걸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이해해달라고? 그는 마지막 남은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신 뒤 잔을 탁자 위에 단단히 내려놓았다. 그 탁 하는 소리는 마치 모든 판단이 끝났다는 신호처럼 무겁고 명확하게 울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이제 그만할래. 난 더 이상 이 연극 같은 상황에 참여할 생각 없어. 충분히 참았고 이제 내가 저지른 짓이 어떤 의미인지 뼛속까지 느끼게 해줄 거야. 그 말과 함께 하은의 눈앞에서 남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이 상황이 그저 말로 끝날 일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도윤은 조용히 옆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주방 한쪽에 충전 중이던 휴대폰을 집어들고 빠르게 연락처를 넘기더니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숨을 천천히 들이켰다. 이 통화는 짧고 명확해야 했다. 박 변호사님,
이혼 진행해주세요. 목소리는 낮았고 단호했다. 혼전 계약서 그대로 단 한 줄도 빠짐없이 적용되게 해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대답이 들렸다. 네, 강 대표님, 서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유리병 너머를 바라봤다. 거실 소파에 앉은 하은과 재훈이 그대로 보였다. 도윤의 눈빛엔 더 이상 동요도 미련도 없었다. 이제 남은 건 단죄와 정리뿐. 자비는 없었다. 두 번째 기회도 존재하지 않았다. 도윤은 다시 거실로 들어왔다. 하은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의 표정은 아무런 변화 없이 냉정했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야. 둘 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똑똑히 알게 될 거야. 그는 하은을 향해 한 발 다가섰다. 넌 내게서 모든 걸 잃을 거야. 그리고 그 과정은 나 없이 진행될 거야. 끝났어. 하은아, 진짜로. 하은은 입을 때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한 절단선처럼 방 안에 내려앉았다. 정적이 흘렀다. 그 무거운 침묵을 깨는 건 재훈의 신경질적인 숨소리와 소파 위에서 뒤척이는 옷자락 소리뿐이었다. 도윤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거실 창가로 다가갔다. 강남 도심이 펼쳐진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며 그는 방금 내린 결정이 가슴 깊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분노를 지나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이었다.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 함께 쌓아올린 가정, 신뢰라는 이름으로 지켜온 관계, 이제 그 모든 것의 끝이었다. 몸 안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가운 결의가 피어올랐다.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때 침묵을 뚫고 하은이 울먹이며 말했다. 도윤아, 제발, 부탁이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결과를 원한 게 아니었어. 그는 천천히 돌아섰고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지금 말해봤자 소용없어. 생각할 시간은 이미 충분히 있었잖아. 그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소파 쪽으로 다가갔다. 재훈은 시선을 떨군 채 숨을 삼키고 있었고 하은은 눈을 붉히며 애써 똑바로 앉아 있으려 애썼다. 도윤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엔 사랑했던 남자의 온기는 없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모욕당한 남자, 그리고 되갚기 위해 서 있는 사람뿐이었다. 난 오랫동안 참아왔어, 하은아. 내가 경력을 쌓는다고 할 때도 지지했고 너의 선택을 존중했지. 내가 기회를 줬고 내 옆을 지켜줬어. 근데 넌 그 모든 걸 발로 찼어. 내 선택에 대해서 난 한 번도 불만 가져본 적 없어.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이번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 말에 재훈이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얼굴엔 억지 미소가 떠올랐지만 이미 그 미소는 벗겨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건 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철저히 두 사람, 도윤과 하은 사이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재훈은 이제야 알게 됐다. 지금껏 자신이 얼마나 가벼운 존재였는지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재훈 씨, 도윤이 서늘하게 말을 건넸다.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단 당신에게 더 어울리는 일이 있겠죠. 내 아내가 무너지며 사과하는 걸 구경하는 대신에 말입니다. 재훈은 뭔가 변명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급히 일어나며 잔을 거의 쏟을 뻔했고 도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방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도윤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의 불편함은 이미 방 안을 짓누르고 있었다. 도윤은 다시 하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은 채 눈가가 붉게 충혈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향해 손을 내밀다가도 망설였다. 그녀는 이 상황이 올 걸 알고 있었다. 다만 도윤이 이렇게까지 냉정할 줄은 몰랐다. 사과는 어딨어, 하은아?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스스로는 알고 있어? 이게 그냥 실수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은은 눈을 깜빡였다. 그 말이 생각보다 더 아프게 꽂힌 것처럼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은 터지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게 문제야. 도윤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넌 항상 그랬어. 진심으로 내 마음을 이해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지. 난 너한테 모든 걸 줬어. 내 커리어도, 내 자존심도, 내 결정도 모두 응원했고 그 옆을 지켰어. 근데 넌 그걸 전부 던져버렸어. 왜? 잠깐의 흥분? 신선한 자극? 대체 내가 주지 못한 게 뭐였는데? 하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손을 모은 제 가슴 앞에 가져다 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생각 아니었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도윤은 숨을 크게 들이쉬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가슴 안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그는 더 이상 분노에 휘둘릴 생각이 없었다. 차라리 냉정해지기로 했다. 그는 눈빛을 내리깔며 지금껏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아무 소용없어. 넌 선을 넘었고 돌아갈 길은 없어. 도윤은 몸을 돌렸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수순을 계산하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무너진 관계 위에 새로 쌓아올릴 결단의 시작이었다. 그런데도 내가 진짜로 내가 그냥 이걸 잊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정함은 하은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짓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다시 널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냐고. 하은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도윤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그만해. 아직도 모르겠어? 그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끝났어. 완전히. 그의 말은 공기 속에 떠 있는 듯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을 냉혹하게 고정시켰다. 하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끝도 함께 떨리며 도윤의 말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눈빛은 멀리 있었다. 그녀는 이 일이 가벼운 일탈로 끝나길 바랐다.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멈추고 돌아갈 수 있기를. 하지만 그 바람은 무너졌고 지금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경계 너머에 서 있었다. 도윤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내일 아침 바로 이혼 서류 접수할 거야. 혼전 계약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용될 거고. 하은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잠시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 보였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절박함이 목소리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도윤아, 제발 이렇게 하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당신 지금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야. 이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어. 그냥 실수였어. 그냥 외로웠던 거야. 당신은 항상 바빴고 난 그 틈에 잠깐 흔들렸을 뿐이야. 그 사람은 그냥 순간적인 위로였어. 그래도 난 당신을 잃을 생각은 없었어. 그녀의 말에 도윤의 가슴이 잠시 찌르듯 아파왔다. 하지만 그 아픔은 금세 냉정한 분노에 잠겼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을 마주한 채 말했다. 이미 늦었어. 하은아, 이제 와서 하는 사과는 아무 의미 없어. 그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음이 복받쳐 올랐지만 그 앞에 있는 남자는 더 이상 위로해줄 사람이 아니었다. 도윤은 끝났다. 용서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았다. 이제 그는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멈추는 사람이었다. 내가 뭘 할 건지 너희 둘 다 똑똑히 느끼게 될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찰칵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자리에 남은 하은은 움직이지 못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그제야 모든 걸 잃었다는 실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이건 단지 도윤이라는 사람을 잃은 게 아니었다. 그녀가 당연하게 여겨온 모든 것들을 잃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돌아갈 이유도 후회할 여유도 없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 무게조차 이제는 감당할 수 있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되찾는 선언이었다. 이건 그냥 끝이 아니었다. 주도권을 되찾는 시작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락처를 눌렀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됐을 때부터 그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박 변호사님, 지금 바로 진행하시죠. 그는 낮게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윤은 화면을 한 번 더 터치했다. 잠시 후 상단에 박상현 변호사의 이름이 떴다. 강 대표님, 준비됐죠? 서류 다 작성됐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엔 더 이상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네, 바로 접수하세요. 이혼 절차 당장 시작하고 혼전 계약서 전면 적용. 최대한 빠르게요.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오늘 안으로 접수 완료하겠습니다.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 법적으로 강하게 집행할 겁니다. 그녀가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지 확실히 알게 해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그 누구도 방해 못하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도윤은 짧게 대답하곤 통화를 끊었다. 이제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로 향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다. 걸음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렸다. 소파에 앉아있는 하은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그녀는 몸을 움직이지도 못했다. 참 뻔뻔하다. 정하은. 그의 말은 차가웠다. 남편에게 지지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그 와중에 바람은 바람대로 피면서 그게 계속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 계획은 뭐였는데? 얼마나 더 이중생활을 유지할 생각이었어? 하은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말은 허공에 남아 그녀를 짓눌렀다. 고개를 돌린 채 부끄러움조차 감당하지 못했다. 도윤은 커피 테이블 위에 서류를 탁 하고 내려놓았다. 그 소리는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심판 같았다. 이게 시작이야. 이제 내가 쥐고 있던 모든 걸 하나씩 잃게 될 거야. 그리고 그냥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마. 하은은 손끝을 떨며 서류 위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종이를 만져보기도 전에 그 안에 담긴 의미가 그녀를 덮쳐왔다. 눈으로 읽기도 전에 그 문서가 전부를 무너뜨릴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하은아, 나 이혼할 거야. 절차는 다 끝났고 모든 게 이미 진행 중이야. 그녀가 움찔했지만 그 다음 말이 진짜 충격이었다. 그리고 혼전 계약서 그대로 다 집행할 거야. 넌 아무것도 못 가져가. 집도 자산도 아무것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딱 법적으로 최소한도야. 그게 끝이야. 하은은 서류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손은 종이를 꼭 움켜쥐었지만 그저 붙잡기 위함인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함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세계가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상상도 못했다. 도윤이 이렇게까지 차갑고 단호하게 등을 돌릴 줄은. 아마도 어딘가에서 아직 돌이킬 수 있길 바랐던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 바람마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이제 도윤의 말이 뼛속 깊이 스며들자 하은은 깨달았다. 자신의 배신이 얼마나 깊고 치명적이었는지를. 당신은 몰라. 하은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그냥 너무 외로웠어. 잠깐이면 괜찮을 줄 알았어. 오히려 이게 우릴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을 줄도. 근데 지금은 알겠어. 지금은 알겠다고? 도윤이 말을 끊었다. 늦었어. 정하은, 선을 넘을 때 그 파장이 어떤 건지 알았어야지. 그때 알아봤어야지. 그의 눈빛은 싸늘했다.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엔 혐오와 실망, 그리고 단 1%의 동정심도 없었다.
이건 그녀 스스로 만든 결말이었다. 그리고 이젠 그 대가를 감당할 시간이었다. 일어나. 도윤이 낮고 날카롭게 명령했다. 짐 싸. 30일 안에 이 집에서 내 개인 물건 다 정리해. 다시는 허락 없이 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하은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 움직임엔 마치 10년을 한꺼번에 늙은 사람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은 떨렸고 목은 바짝 마른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더 이상 그녀에게는 변명할 언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도윤의 목소리는 냉철했다. 이 집,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이 모든 건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거야. 그리고 넌 그걸 망가뜨렸지. 난 여기에 남고, 넌 떠나는 거야. 하은은 도윤을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다. 숨조차 막힐 만큼 죄책감과 현실이 그녀를 눌러오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다시 삶을 시작해야 할지 아무것도 감이 오지 않았다. 그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도윤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등을 돌렸다. 변호사랑 이미 다 정리했어. 회사도 정리됐어. 넌 더 이상 홍보팀 부장이 아니야. 대표도 상황 다 알고 있고 넌 곧 자리를 잃게 될 거야. 그 마지막 말에 하은의 무릎이 휘청거렸다.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다. 이젠 도망칠 곳도 변명할 틈도 없었다. 그녀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다. 잘 살아. 하은아, 도윤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모든 건 이걸로 끝이야. 그는 말을 마치고 돌아섰다. 하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온몸으로 듣는 사람처럼 되돌릴 수 없었다. 그리고 도윤은 그걸 아주 분명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도윤은 다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하은이 뒤에서 무너지든 오열하든 이제는 아무 상관없었다. 그가 방금 입 밖에 낸 그 말들이 자신의 뼛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할 즈음 그는 문을 열고 걸어 나갔다.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다. 박상현 변호사는 혼전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적용할 것이고 그녀는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에서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이 배신의 파장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다. 도윤은 이제 하은의 가족과 사회적 기반까지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올린 이미지, 평판, 관계,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끌어내릴 생각이었다. 현관 앞에 잠시 멈춰 선 도윤은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했다. 겉으론 차분했지만 가슴속에는 꺼지지 않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한때는 자신이 부서졌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불태우고 다시 시작할 때였다. 그 과정에서 하은 역시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무게를 온전히 마주하게 될 것이다. 도윤은 곧장 서재로 향했다.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정영철 어르신, 하은의 아버지였다. 그는 언제나 딸을 무조건적으로 감싸는 사람이었다. 사위와 눈을 맞추는 일조차 드물었고 도윤을 그저 외부인 정도로만 여겼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조차 알아야 했다. 두 번의 벨소리 후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다. 도윤이냐? 무슨 일이냐? 도윤은 인사말도 없이 본론부터 꺼냈다. 어르신, 따님 일로 전화드렸습니다. 하은이와 이혼 준비 중입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정영철 어르신의 목소리는 놀람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말이냐? 하은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잖니. 그 애는 늘 너한테 성실했잖아. 도윤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4주 동안 회사 후배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미 증거도 확보했고 난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정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웬만한 일엔 동요하지 않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딸의 배신이 사위의 입을 통해 터져나왔기 때문이었다. 한참 만에 들려온 어르신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난 몰랐다. 솔직히 그 아이가 그럴 줄은. 하지만 알아줘야 한다. 하은이는 내 딸이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다. 그렇다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잘랐다. 선택은 그녀가 했고, 이제 나는 내 선택을 할 뿐입니다. 이 일은 제가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그녀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어르신의 말투가 부드러워지며 거의 간청하듯 말했다. 도윤아, 내 마음 알겠지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마라. 그래도 내 딸이다. 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 무너뜨린 건 본인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도윤은 조용히 통화를 끊었다. 필요한 대화였지만 기대했던 위안은 없었다. 어쩌면 모든 걸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속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도윤은 처음부터 이 모든 싸움을 자신의 방식으로 마무리할 각오로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신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하은의 가족, 그녀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들에게도 진실을 직면하게 할 차례였다. 더는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그 원인이었는지.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 신뢰 속에서 단 한 번 부탁해온 일이었다. 이사회 회의 좀 잡아줘요. 정확히 내가 세운 이 회사에서 누가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지 그 사람들의 귀에 직접 들어가게 할 겁니다. 도윤은 조용한 집안을 걸어갔다. 구두 소리가 광택난 마루 위에 묘하게 쓸쓸하게 울렸다. 이 침묵은 이제 다르게 들렸다. 결정이 내려졌고 세상은 그에 따라 조용히 굳어져 가는 중이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제출됐다. 혼전 계약서는 완전히 적용됐고 하은은 회사에서도 직위가 박탈됐다. 그의 삶은 이제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녀와 철저히 분리됐다. 하지만 어딘가 여전히 무언가 비어 있었다. 그는 현관 앞에 멈춰 섰다. 며칠 전 그 자리에서 하은이 당황한 눈으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던 모습이 떠올랐다. 상처, 배신, 그 모든 감정은 아직 안개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이 삶을 함께 만든 사람이었지만 그녀가 먼저 그 모든 걸 찢어버렸다. 첫 걸음은 끝났다. 하은이 자신이 저지른 상처의 깊이를 알게 했다. 이제 다음은 자신을 위한 회복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강미수 딸의 이름을 찾았다. 한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저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그가 전화를 걸자 첫 벨에 바로 연결됐다. 아빠. 미소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미소야.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괜찮니? 응. 나 괜찮아. 미소는 조용히 대답했다. 많이 생각했어. 근데 잘 버티고 있어. 그리고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가 어떻게 견뎌냈는지, 어떻게 끝까지 멋있게 나아가는지. 난 다 보고 있어. 도윤은 문틀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그 말은 그 어떤 위로보다 깊게 마음에 닿았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는 낮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항상 아빠 편이야. 미소의 목소리는 감정에 잠겨 있었다. 혼자 다 안고 가지 마. 아빠는 이제 아빠 인생을 살아야 해. 도윤은 미소 지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마음 한 조각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래, 고맙다. 미소야, 나도 이젠 알 것 같아. 이 모든 게 끝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시작일지도. 다만 하나,
우리가 함께 만든 시간은 잊지 않을 거야. 알아요, 아빠. 미소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안에는 믿음이라는 단단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빠는 분명 다시 행복해질 거예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어둡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보았다. 상실이 아닌 가능성. 무너진 시간 너머에도 아직 살아갈 이유들이 남아있다는 걸. 그래.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해나갈게. 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짧은 위로의 말들이 더 오갔고, 전화를 끊고 난 후, 그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이젠 더 이상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다. 이젠 누굴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는 길. 그게 진짜 이기는 것이었다. 그는 코트를 집어들고 문을 나섰다.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다. 하지만 오늘 밤은 유난히 가벼웠다. 오랜 시간 그를 짓눌렀던 감정의 무게가 조금은 벗겨진 느낌이었다. 물론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길은 험할 것이 분명했다. 주저앉고 싶은 날도 의심이 드는 순간도 오겠지만 그는 알게 되었다.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걸. 그리고 이제 그는 진짜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가보자, 가보자. 사랑을 믿었기에 더 아팠고 침묵을 견뎠기에 더 분노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상처는 나를 부순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운 시작이었다는 걸. 끝까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